이제 20억 아파트 명에 넘겨주시죠. 어머님, 저희가 잘 모실게요. 아들은 뇌경색으로 병상에 누운 어머니의 무릎 위에 부동산 증여 계약서를 펼쳐놓았습니다. 효심이라는 가장 완벽한 가면을 쓴 채 말이죠. 어머니는 말없이 서류를 받아들고 조용히 웃으며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의 환호가 절규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들이 보지 못한 계약서의 작은 글씨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한 어머니의 통쾌한 복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에 한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한 김진우가 다리가 풀린 듯 벽에 손을 짚고 섰죠.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이 그의 이마에 어지럽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 왔어요. 진우가 이성을 잃고 문손잡이를 잡으려던 순간 안에서 나온 간호사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보호자분,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들어오시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저 안에 계시는데 아들인 제가 왜 못 들어갑니까? 비켜요. 진우가 간호사의 어깨를 밀치려 하자 그녀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김진우 보호자님 맞으시죠? 은행 앞에서 쓰러지신 걸 행인이 발견해서 신고해 주셨어요. 다행히 골든타임에 병원으로 오셔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뇌경색의 범위가 넓어 당분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환자분을 위해서라도 진정해 주세요. 간호사는 위로와 정보를 동시에 건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환자분 소지품입니다. 구급대원분들이 잘 챙겨주셨어요. 간호사가 건넨 것은 박순애가 평소 외출할 때 늘 들고 다니던 낡은 손가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복도 끝에서부터 들려왔습니다. 흐트러짐 하나 없는 세련된 차림의 이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우의 손에 들린 가방을 힐끗 본 뒤 간호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한 남편의 것과는 달리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은 넘겼다는 말씀이시죠? 의식은요? 후유증은 어떻게 될까요? 의식은 아직 없으세요. 깨어나셔도 의사소통이 당분간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활 치료하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이 있을 수 있으니 환자분 옆에 꼭 계셔야 합니다. 간호사가 다른 호출에 자리를 비우자 서연은 진우의 팔뚝을 강하게 움켜쥐고 복도 구석으로 끌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 생명유지장치에 둘러싸인 시어머니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녀가 속삭이는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습니다. 여보, 똑똑히 들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해. 지금 이 상황에 정신을 어떻게 똑바로 차려. 어머니가 은행 다녀오시는 길에 쓰러지셨다니 불행 중 다행인 줄 알아. 저 가방 구급대원이 안 챙겨왔으면 어쩔 뻔했어. 진우가 아내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괴로운 듯 말했습니다. 서연아, 지금 어머니가 저러고 계시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잖아. 평소 어머니 성격에 저 가방 안에 뭐가 들었겠어? 인감도장, 통장, 신분증 전부 저 안에 있을 게 뻔하다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 지금이 절호의 기회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진우는 서연의 말을 도통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잘 들어. 어머님 집 지금 시세 보니까 20억이야. 20억? 그 아파트가 그렇게 올랐어? 그래, 이 바보야. 그 집 우리 명의로 돌려야 돼. 요즘엔 자식한테 안 물려주고 기부하고 다른 데 쓰고 그런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자기는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돼.
어머님, 내가 잘 모실 테니까 걱정 말고, 알았어? 진우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 흘러 박순애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동안 재활 덕분에 조금씩 의사소통도 가능해졌죠. 진우는 어머니의 손가방을 침대 옆 서랍장에 고이 넣어두었죠. 박순애의 눈빛은 예전처럼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어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서연은 세상에서 가장 살가운 며느리라도 된 것처럼 정성껏 사과를 깎아 박순애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제일 달고 맛있는 걸로만 골라왔어요. 이거 드시고 얼른 기운 차리셔야죠. 아, 해보세요. 박순애는 그런 며느리 서연을 빤히 바라볼 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잠시 멋쩍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준비해온 진짜 용건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걱정이에요. 병원비도 그렇고 앞으로 어머님을 어떻게 모셔야 할지 저희가 밤새 상의했어요. 맞아요, 어머니. 어머니 혼자 집에 계시게 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모셔야죠. 진우가 서연의 눈짓에 마지못해 거들었습니다. 서연이 이때다 싶어 순애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이참에 저희랑 아예 합쳐서 사는 건 어떠세요? 그 집을 저희한테 증여해 주시면 저희가 세금 문제부터 관리까지 싹 처리하고 어머니는 아무 걱정 없이 저희 보살핌만 받으시면 돼요. 그 집은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고 모시겠다는 약속의 증표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게 진짜 효도 아니겠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말을 들은 순애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굳었습니다. 재산을 넘겨달라는 말을 효도라는 말로 포장하는 그들의 속내가 훤히 보였습니다. 순애는 한참 동안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내 가방 어디 있니?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방요? 가방 서랍 안에 잘 뒀어요. 꺼내드릴까요? 박순애가 눈을 깜빡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진우가 서랍을 열자 간호사가 건넸던 바로 그 손가방이 있었습니다. 진우가 주저하며 가방을 열어 붉은색 인감도장 케이스를 꺼내는 순간 서연이 잽싸게 그것을 가로챘습니다. 그녀는 지갑 속 신분증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감출 수 없는 희열에 가득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 마음 알아주시는 거죠?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저희가 모든 걸 깔끔하게 처리하고 모시러 올게요. 서연의 목소리는 병실 전체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순애는 그런 두 사람의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원망이 아니었죠. 모든 것을 꿰뚫어 본 자의 차갑고 서늘한 분노가 그 안에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2주일 동안 입원 생활을 마친 박순애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 소독약 냄새 대신 익숙한 집 냄새가 그녀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 속에는 어딘지 모를 서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어머니, 집에 오시니까 어때요? 병원보다 훨씬 편하시죠? 이서연이 과장된 상냥함으로 휠체어를 밀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순애는 대답 대신 평생의 피와 땀이 서린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이미 이곳은 더 이상 온전한 자신의 공간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집인데 꼭 남의 집에 온 것 같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서운함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진우가 애써 어머니의 말을 외면하며 휠체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여기서 평생 모실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요, 어머니. 이제 아들, 며느리만 믿으시면 돼요. 저희가 어머니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릴게요. 서연이 말을 마치며 마치 마술사처럼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를 앞둔 장수처럼 비장함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보세요. 어머니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거예요. 서연이 순애의 무릎 위에 펼쳐놓은 것은 부동산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증여인 박순애, 수중인 김진우, 이서현라는 글자가 유난히 크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20억짜리 아파트를 아들 부부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었죠. 서연이 마치 대본을 읽는 연기자처럼 부드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는 이 큰 집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재산세니 뭐니 신경 쓸 것도 너무 많고요.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게 여러모로 편하실 것 같아서요. 진우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내의 것보다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에요, 어머니. 어차피 다 어머니 집인데 뭐 달라질 게 있겠어요. 박순애 여사가 말없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내용들을 마치 처음 글을 배우는 아이처럼 한자 한자 더듬어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녀의 느린 손가락 움직임을 지켜보는 서연의 눈에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내용이 좀 어렵죠?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어머님 재산을 잘 지켜드린다는 약속 같은 거예요. 여기 이 칸에 도장만 찍으시면 모든 게 끝나요. 서연이 인주를 열어 순애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서연아, 진우야. 사실 내가 오래전부터 이 집을 물려주고 싶었단다. 그래서 내가 준비한 증여 계약서가 있어. 네. 어머님께서 준비하셨다고요? 저희가 준비해왔는데. 이 계약서 읽어보렴. 이 집을 증여한다는 계약서가 맞으니 걱정 말고. 서연과 진우는 계약서를 받아들고 첫 장만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자신들이 준비한 서류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였죠. 그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계약서를 고집했다간 이 집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준비한 계약서에 도장 찍어주세요. 별반 다를 게 없네요. 언제 이런 걸 준비하셨어요? 감사해요, 정말로. 서류를 받아든 순애가 말없이 인감도장을 들었습니다. 잠시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묵직한 도장이 하얀 계약서 위에 쿵하고 찍히는 순간 서연과 진우의 얼굴에 숨길 수 없는 노골적인 기쁨이 화산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저희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서연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계약서를 낚아채듯 챙기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박순애 여사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의 아주 작은 글씨 부분을 손가락으로 톡톡 가리켰습니다. 그녀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제대로 봤니? 하지만 진우와 서연은 20억짜리 아파트가 드디어 자신들의 것이 되었다는 황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애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죠. 네,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아, 네네. 저희가 다 꼼꼼하게 확인했죠. 진우가 건성으로 대답하며 서연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서연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입모양으로만 속삭였습니다. 20억, 우리 거야, 여보.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순애는 자신의 방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네, 이모님. 말씀하세요. 그래, 이제 시작해도 되겠다. 다음 날부터 진우와 서연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사라기보다는 점령에 가까웠죠. 여보, 이 소파는 너무 촌스럽지 않아? 당장 갖다 버리고 북유럽 스타일로 새로 사자. 저 커튼은 또 뭐야? 누가 요즘 저런 꽃무늬를 써? 그레이 톤으로 싹 바꿔야지. 그들은 순애의 손때 묻은 가구들을 폐기물처럼 취급하며 집안을 헤집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순애의 집은 그녀의 흔적을 지워내고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박순애 여사는 휠체어에 앉아 자신의 평생이 부정당하는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아주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흐른 저녁, 완전히 새로 꾸민 거실에서 단란한 가족처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어머, 이 시간에 누구야? 서연이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진우가 인터폰을 확인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가 현관문을 열자 40대 후반의 단정하고 지적인 인상을 가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민준이라고 합니다. 오민준? 민준이 형? 박순애님 채권자입니다. 채권자라뇨?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김진우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현관문을 반쯤 닫으려 했습니다. 마치 저 문을 닫으면 방금 들은 끔찍한 단어가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민주는 진우가 닫으려는 문을 손으로 가볍게 막고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박순애 이모님과 저희 어머니 고 윤혜진 여사 사이의 금전 대차 계약건으로 찾아왔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이서연이 거실에서 쏜살같이 달려 나와 진우의 옆에 섰습니다. 금전 대차요? 그게 뭐야 여보? 우리 어머니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다는 말입니까? 그 말을 들은 서연의 눈은 잔뜩 날이 선 채 오민준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오민준은 그 시선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내며 폭탄 같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네, 정확히는 원금만 20억 원을 차용하셨습니다. 20억. 그 단어가 서연의 귓가에 박히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평정심을 가장하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20억이요? 하, 재밌는 농담이시네요. 어머님이 그 돈을 어디에 쓰신다고 20억을 빌려요. 그 순간 오민준의 입가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동정이 담긴 그래서 더 잔인한 미소였죠. 그게 사실이 아니면 좋겠지만 20억 빌리신 거 맞습니다. 서류를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거실에서 말씀드리죠. 오민주는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박순애 여사가 오민준을 보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모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민준이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하자 순애가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서연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아니, 저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똑똑히 설명 좀 해보시라고요. 서연이 참지 못하고 소리치자 오민준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2년 전 박순애 이모님과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윤혜진 여사 사이에 작성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께서 20억의 금액을 박순애 이모님께 일정 기간 동안 빌려드리고 갚기로 합의한 내용의 계약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입회하에 공증까지 모두 완료된 법적으로 완벽한 서류입니다. 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차용인 박순애, 금액 20억 원정.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빼앗아 들며 악을 썼습니다. 아니 어머님, 이 돈을 다 어디에 쓰셨어요? 이걸 어떻게 갚으시려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를 담보로 설정하셨습니다. 오민준의 말에 서연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그가 다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채무 내역서입니다. 현재 김진우 씨와 이서연 씨 두 분께서 상환하셔야 할 총 금액이 적혀 있죠. 총 금액이라니 원금 20억 아니요? 진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오민준이 내역서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병을 진단하는 의사처럼 냉정했습니다. 원금 20억 맞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상 이율은 연 20%, 법정 최고 이율입니다. 2년간의 이자가 8억 원입니다. 그리고 변제 기일이 1년 지났으니 그에 대한 연체 이자까지 더해야죠. 그래서 오늘 날짜로 두 분이 갚으셔야 할 총 채무액은 정확히 28억 8천만 원입니다. 이 28억 8천? 서연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20억짜리 집을 팔아도 8억 8천만 원이라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거액의 빚이 남는다는 계산이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민준의 설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저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가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무심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자로 증여 등기를 마치셨더군요. 축하드립니다. 덕분에 곧 세무서에서 증여세 고지서가 발송될 겁니다. 20억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와 취득세를 합치면 대략 5억 원 정도 되겠네요. 그건 나라에 내셔야 하는 빚입니다. 저희가 받아야 할 돈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 순간 거실의 모든 공기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20억짜리 아파트는 사라지고 8억 8천만 원의 사채와 5억 원의 세금이 남는다. 총 13억 8천만 원.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털터리 신세에 순자산 마이너스 13억 8천만 원의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어서도 갚지 못할 돈이었습니다. 오민주는 마지막으로 작성했던 증여계약서 사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가 순애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던 바로 그 특약 조항을 짚었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책임은 어제 두 분이 기쁘게 도장을 찍으신 이 특약 조항 해당 부동산에 귀속된 모든 금융 및 법적 책임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문장에 따라 이제 온전히 두 분의 몫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짜인 지옥으로 가는 각본이었음을, 환희에 차서 찍었던 그 도장 하나하나가 모두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였음을. 어머니, 정말이에요? 정말로? 진우가 망연자실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순애 여사가 처음으로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내가 이 조항 봤냐고 묻지 않았었니? 말도 안 돼. 뭐 이런 그지 같은. 서연의 입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괴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이 뒤로 휙 뒤집히더니 그대로 정신을 잃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쓰러졌습니다. 서연아, 여보, 정신 차려. 진우가 아내를 부축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박순애 여사는 휠체어에 앉아 그 모든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민주는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차곡차곡 정리하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두 서류에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곧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민준이라는 폭풍이 휩쓸고 간 집안에는 고요한 침묵만이 맴돌았습니다.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꽝 닫아 걸고
안에서 울음 섞인 비명과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김진우는 마치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사람처럼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28억 8천, 세금 5억, 말도 안 돼. 이걸 어떻게 갚아? 그의 입에서는 의미 없는 숫자들이 절망적인 신음처럼 새어나왔습니다. 그의 텅 빈 시선은 테이블 위에 흩어진 서류들에 머물렀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였던 증여 계약서가 이제는 평생을 발목 잡을 족쇄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휠체어 바퀴 구르는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박순의 여사가 천천히 휠체어를 움직여 아들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나지막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우야. 어머니, 도대체 왜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무서운 빚을 지셨어요? 왜요? 진우의 목소리는 원망과 절망, 그리고 한 가닥의 애원으로 뒤엉켜 떨렸습니다. 순애는 그런 아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름진 손을 뻗어 아들의 손을 조용히 잡을 뿐이었습니다. 네가 그 이유를 정말로 알고 싶으냐? 그녀는 휠체어 옆에 달린 작은 보조 가방에서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낡은 사진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사진첩을 진우의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것부터 보거라. 진우가 홀린 듯 사진첩을 받아들자 오래된 가죽 표지에서 쿰쿰한 세월의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그가 첫 장을 펼치자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앳된 얼굴의 젊은 시절 박순애와 그보다 더 앳되어 보이는 낯선 여성이 서로의 팔짱을 꼭 낀 채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혜진이, 윤혜진이다. 내 하나뿐인 동무. 순애의 목소리가 아련한 그리움에 젖어들었습니다. 진우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두 여성의 얼굴에는 고된 노동의 흔적보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럼 오민준 씨의 어머니? 그래, 그 아이 엄마다. 순애가 사진첩을 넘기라는 듯 손짓했습니다. 진우가 다음 장을 넘기자 두 사람의 고단했던 청춘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회색빛 공장 작업복을 입고 나란히 서 있는 사진, 단칸방에 마주 앉아 밥 한 그릇을 나눠 먹는 사진, 서로의 어깨에 고단한 머리를 기댄 채 잠든 사진까지. 어머니, 이때가 언제쯤이에요? 1970년대, 우리가 20살을 갓 넘겼을 때였지. 순애가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혜진이는 나보다 먼저 저 공장에 들어갔다. 내가 야간 학교라도 다니면서 공부하고 싶다고 하니까 제 앞으로 나올 월급을 미리 당겨서 내 학비를 대주었지. 네, 그분이 어머니 학비를요? 진우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습니다. 그때 한 달 월급이 3,000원도 채 안 될 때였어. 그런데도 제 먹을 것, 입을 것 아껴가며 그 절반을 뚝 떼어내 책값으로. 순애의 눈가에 결국 눈물방울이 맺혔습니다. 진우가 마른 침을 삼키며 사진첩을 계속 넘기자 순애의 결혼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화려한 신부 옆에서 마치 자기 일처럼 환하게 웃으며 서 있는 혜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두 가족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린 진우와 그보다 조금 더 커 보이는 어린 민준이 나란히 서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죠. 이 형이 민준이 형이에요? 그래, 어렸을 적엔 너희 둘이 친형제처럼 붙어 다녔지. 시간은 김진우가 태어나기도 전인 1973년의 어느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공장의 굴뚝 연기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수도권 외곽 어느 작은 공업 도시였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새벽길 위로 두 소녀의 도랑거리는 목소리와 함께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9 동갑내기 박순애와 윤혜진이었습니다. 순애야, 옷 단단히 여며. 새벽 바람이 엄청 차다. 혜진이 시린 입김을 호호 불며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순애의 목에 둘러주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너야말로 어제 공장에서 밤새 철야하고 왔잖아. 피곤하지 않아? 나는 원래 잠이 없어서 괜찮아. 그것보다 너 감기 걸리면 너네 큰엄마한테 또 구박받을 거 아니야. 혜진의 말에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 집에 얹혀 사는 순애의 어깨가 작게 움츠러들었습니다. 너는 너야말로 어젯밤에 늦게 들어갔다고 아버지한테 또 혼났다며. 이젠 새삼스럽지도 않아. 계집애가 공부는 해서 뭐 하냐는 소리. 이제 귀에 딱지가 앉았어. 혜진이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그 목소리 끝에는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윽고 마을 어귀의 낡은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혜진은 꿈을 억압하는 공장으로, 순애는 유일한 희망이 있는 학교로 향해야 했습니다. 혜진아,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난. 됐어. 우리가 남이야? 그런 소리 할 시간에 공부나 더 열심히 해. 혜진이 일부러 순애의 등을 세게 떠밀며 버스에 먼저 올라탔습니다. 그녀는 덜컹거리는 버스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어 멀어지는 순애를 향해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순애야, 시험 잘 보고 저녁에 보자. 알았지? 순애는 그런 혜진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가족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순애가 시험지를 보물처럼 품에 안고 혜진의 기숙사를 찾아왔습니다. 혜진아, 나 90점 맞았어. 정말? 와, 우리 순애 장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혜진이 제1처럼 뛸 듯이 기뻐하며 순애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이것 봐. 선생님이 교사의 자질이 보인다고 칭찬도 해주셨어. 교대에 가보라고 하셨는데 학비가 너무 비싸서. 순애의 표정이 이내 어두워졌습니다. 그 순간 혜진이 아침부터 고이 간직해 온 자신의 한 달 월급 절반이 담긴 봉투를 꺼내 순애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보탰어. 혜진아, 이럴 수 없어. 너희 아버지한테 드려야지. 순애가 봉투를 돌려주려 하자 혜진이 순애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전과 달리 단호했습니다. 우리 집은 오빠들이 벌면 돼. 아버지는 내가 버는 돈, 푼돈 취급도 안 하셔.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꼭 선생님이 돼야 해. 혜진의 눈이 그 어느 때보다 반짝였습니다. 네가 선생님이 되면 나처럼 공부 못하게 막는 어른들한테 당당하게 맞설 수 있잖아. 네가 성공해서 이 지긋지긋한 곳을 뜨는 게 내 꿈이야, 순애야. 알겠어? 혜진에게 순애는 그냥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꺾인 날개를 대신 달고 날아줄 또 다른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순애는 더 이상 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울지 마, 바보야. 대신 나중에 선생님 되면 약속 하나만 해. 무슨 약속? 내가 나중에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네가 꼭 가르쳐줘야 해. 이름도 벌써 정해놨어. 오민준. 혜진의 엉뚱한 말에 순애의 입가에 겨우 웃음이 번졌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애가 벌써 아들 이름까지 지었어? 나는 꼭 아들 낳을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선생님인 네가 가르칠 거고. 두 소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웃고 또 울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방에 하나뿐인 두툼한 이불을 순애에게 덮어주고 자신은 얇은 담요를 어깨에 걸친 채 추위에 몸을 웅크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혜진아, 추우면 이리 와서 같이 덮자.
아니야. 너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너가 따뜻하게 자야 해. 고마워, 혜진아. 정말 고마워. 네가 내 언니고 내 가족이야. 나도 고마워, 순애야. 너 보면서 나도 숨 쉬는 거니까. 어둠 속에서 두 소녀의 작은 속삭임이 정겹게 이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1985년 강산도 변한다는 1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두 소녀의 운명은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엇갈려 있었습니다. 박순애는 꿈에 그리던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교단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고 결혼 후 진우라는 아들도 낳았습니다. 반면 윤혜진은 결혼 후 남편의 연이은 사업 실패로 웃음보다는 한숨이 더 익숙한 고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순애의 집에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순애야, 나 혜진이야, 미안해. 이 밤중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혜진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그래? 어디 아파? 그게 아니고 순애야, 정말 미안한데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순애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책상 위 수첩을 펼쳤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걱정 말고 말해봐. 200만 원만. 우리 민준이 수술비가 모자라서 금방 갚을게. 정말이야. 알았어. 내일 내가 바로 가지고 갈 테니 아무 걱정 말고 민준이 옆에 꼭 붙어 있어. 순애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순애가 찾아간 혜진의 집은 한낮인데도 불을 끈 것처럼 어둡고 스산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혜진의 얼굴은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초췌했죠. 순애야, 몸은 괜찮아? 이거 받아. 순애가 두툼한 봉투를 건네자 혜진의 눈에서 끝내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고마워, 순애야. 정말 고마워.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다 갚지. 갚을 생각은 하지도 마. 옛날에 네가 내 학비 대줄 때 나한테 갚으라고 한 적 있어? 순애가 혜진의 거칠어진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행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혜진의 남편이 또다시 사업에 실패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혜진이 순애의 집을 찾아와 거실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일어나, 혜진아. 이게 무슨 짓이야? 순애야, 500만 원. 이번 한 번만 더 빌려주면 정말 다 해결돼.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할게. 제발. 알았어. 알았으니까 어서 일어나. 순애는 그 길로 은행으로 달려가 아들 진우의 이름으로 들어놓았던 적금까지 모두 해약해서 혜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혜진의 남편이 빗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순애야, 나 이제 어떡하면 좋아. 치료비가 1,000만 원이래. 나 이제 어떡해. 혜진은 병원 복도 차가운 벽에 기댄 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순애는 그런 혜진을 말없이 끌어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남편과 마주 앉아 무거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혜진이 우리가 도와줘야 해요. 여보, 우리도 진우 키우면서 사는 거 뻔히 알잖아. 쉽지 않은 거. 그래도 당신도 알잖아요. 혜진이가 저한테 어떤 친구였는지. 걔 아니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어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순애는 자신들이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혜진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혜진의 남편은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 날 혜진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울음조차 터뜨리지 못했습니다. 혜진아, 괜찮아, 괜찮을 거야. 모르겠어.
순애야, 나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 걱정 마. 민준이는 내가 책임질게. 걘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야. 걱정 마. 순애야, 미안해. 나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가지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바보 같은 소리. 우리가 남이야? 순애가 옛날 혜진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눈물 속에서 똑같이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 후로 순애는 정말로 민준을 친아들처럼 거두었습니다. 자신의 살림이 어려워져도 민준의 학비와 생활비를 먼저 챙겼습니다. 어느 날 중학생이 된 아들 진우가 불퉁한 얼굴로 순애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민준이 형만 맨날 새 옷 사주고 나는 형이 입던 헌 옷만 입어야 돼? 순애는 아들의 투정에 마음이 아팠지만 애써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들 속상했어? 민준이 형은 아버지가 안 계셔서 마음이 더 힘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챙겨줘야 하는 거야.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나중에 크면 우리 진우도 다 이해하게 될 거야. 엄마 마음을. 순애는 아들의 작은 투정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언젠가 아들이 이 깊은 인연의 무게와 우정의 약속을 이해해주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현재로부터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혜진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계절이 두어 번 바뀐 가을, 순애는 아들 내외의 서늘한 본심을 확인하고야 말았습니다. 화창한 주말 오후 순애는 아들 내외가 예약한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이 집이 스테이크가 정말 맛있어요. 며느리 서연이 살갑게 웃으며 값비싼 스테이크를 정성껏 잘라 순애의 접시에 올려주었습니다. 아들 진우 역시 연신 아내를 칭찬하며 분위기를 띄웠죠. 우리 서연이가 어머니 기력 보충해드려야 한다고 일부러 제일 좋은 데로 예약했어요. 효심 하나는 끝내주죠? 순애는 오랜만에 받아보는 아들 내외의 극진한 대접에 어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혜진을 떠나보낸 후 부쩍 외로움을 타던 참이었기에 그들의 관심이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졌습니다. 화기애애한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서연이 화사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잠시 화장 좀 고치고 올게요. 몇 분 후 순애 역시 잠시 바람을 쐴 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레스토랑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들어서는 순간 안쪽 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어나오는 웃음소리와 대화 내용에 순애는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며느리 서연이었습니다. 응, 나 지금 시어머니랑 같이 있어. 오늘 내가 크게 한턱 쐈지. 분위기 아주 좋거든. 이제 슬슬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꼬셔보려고. 순애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죠. 서연의 통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먹힐 것 같냐고? 먹히게 만들어야지. 일단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데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 나이 드시면 판 달려 흐려져서 사기당하기 딱 좋다, 이런 레퍼토리로 쫙 운을 띄우는 거야. 그래도 안 넘어오시면 최후의 수단으로 치매 얘기까지 꺼내야지. 어머님 요즘 진짜로 깜빡깜빡 하신다니까? 진짜 치매일 수도 있어. 서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계산과 조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자기 아들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걱정해 주는데 별 수 있겠어? 결국엔 아들한테 홀랑 넘겨주게 되어 있다고. 그 집이 지금 20억인데 이 기회를 어떻게 놓쳐? 순애는 차갑고 단단한 대리석 세면대를 붙잡지 않고는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향해 웃던 며느리의 상냥한 얼굴 위로 돈에 굶주린 탐욕스러운 괴물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순애는 서연이 칸에서 나오기 전
소리 없이 화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자리에 돌아와 앉자 잠시 후 서연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순애가 방금 화장실에서 들었던 그 끔찍한 대사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읊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 어머니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요즘 세상이 참 험하잖아요. 어머니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진우가 기다렸다는 듯 아내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서연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나이 드시면 판단력도 흐려지시고 나쁜 사람들한테 사기당하기도 쉽고요. 저희가 곁에서 지켜드려야죠. 순애는 눈앞에서 완벽한 연극을 펼치고 있는 아들 내외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지금 그들의 위선적인 효심이 역겨워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순애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 마음은 잘 알겠다. 생각할 시간을 좀 다오. 며칠 후 순애는 굳은 결심을 한 얼굴로 어느 빌딩의 문을 열었습니다. 문에는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오민준이라는 명패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서류를 보던 성공한 변호사 민준이 순애를 보고 버선발로 달려나왔습니다. 이모님, 어쩐 일로 여기까지 직접 오셨어요. 연락 주셨으면 제가 찾아뵈었을 텐데요. 민주는 순애에게는 더 이상 빚진 친구의 아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들이었습니다. 순애는 그런 민준의 손을 잡고 평생의 회한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내 아들 며느리의 탐욕을 내 두 귀로 똑똑히 확인하고 말았다. 그녀의 눈빛이 칼날처럼 번뜩였습니다. 나 좀 도와다오. 내 평생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오민주는 이모인 순애가 겪었을 충격과 배신감에 차마 쉽게 입을 떼지 못하고 있었죠. 순애는 민준이 따라준 따뜻한 차를 마시지도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레스토랑에서의 일을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그저 돈이 탐나는 것이라 생각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애써 이해해 보려고 했다. 순애의 목소리가 서럽게 잠겨 있었습니다. 헌데 아니었어. 내가 치매에 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더구나. 내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되면 그때를 노려내 모든 것을 빼앗을 계획을 내 아들 녀석과 며느리가 세우고 있었던 게야. 드라마에서나 봤는데 진짜 내 자식이 그럴 줄은. 순애의 눈에서 끝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 처절한 분노와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순애의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순애의 주름진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이모님은 제게 어머니나 다름없는 분이십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이모님이 계셔서 제가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이제 제가 이모님을 지켜드릴 차례입니다. 성공한 변호사의 얼굴 위로 어릴 적 순애의 보살핌을 받던 어린 민준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방법을 찾아줄 수 있겠니, 민준아? 가장 간단한 방법은 유언 공증을 받아두시는 겁니다. 이모님 재산 전부를 제게 상속한다고. 아니다. 순애가 단호하게 민준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유언을 남겨도 법이 아들놈한테 무조건 떼어주게 되어 있는 몫이라는 게 있다더구나. 고작 그거라도 받겠다고 내 아들 녀석이 소송을 걸고 물고 늘어지면 결국엔 진흙탕 싸움이야. 난 너를 그런 험한 꼴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다. 민주는 순애의 깊은 마음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민준이 상처받지 않게 하려는 순애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민준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이모님,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모님의 마음이 아주 독해지셔야 합니다. 그게 뭐니 민준아? 아예 이모님 재산을 서류상으로 영원으로 만드는 겁니다. 민준이 제안한 계획은 대담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모님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시세만큼의 돈 20억을 대출받으십시오. 은행에서는 그만큼은 안 나올 겁니다. 사채까지 써서라도요. 제가 모든 법률 절차를 안전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대출을 받으라고? 네. 그럼 이모님께는 20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동시에 20억짜리 빚이 생깁니다. 재산은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죠. 아드님 내외가 아무리 탐내도 가져갈 수 있는 재산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순애는 민준의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대출받은 그 20억은 어찌하고? 그 돈이 바로 이모님의 진짜 유산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모님과 아드님 모르게 세상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안전하게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드님 내외가 지금처럼 재산을 달라고 조르면 못 이기는 척 증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아파트에 빚이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를 테니까요. 순애는 숨을 죽인 채 민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을 상대로 평생을 쌓아온 모든 것을 거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순애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순애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순애의 결심에 민주는 조용히 일어나 서류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민준이 내민 서류 위임장 위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서류에 서명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핏줄이 내민 탐욕의 칼날에 맞서 평생의 약속으로 빚어낸 방패를 드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모든 계획은 바로 그날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순애의 마지막 계획은 그녀가 병상에 눕고 아들 내외가 탐욕에 덫에 스스로 걸려들면서 폭풍 같은 일막을 내렸습니다. 채권자 오민준의 등장은 견고해 보였던 그들의 성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보여준 사진첩을 통해 모든 것을 알게 된 아들 진우는 분노와 죄책감이라는 두 개의 무거운 조명 아래 홀로 서 있었습니다. 오민준이 다녀간 지 꼬박 하루가 지난 깊은 밤이었습니다. 이서형과 김진우가 수억 원을 들여 화려하게 꾸민 거실에는 값비싼 가구들이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의 냉랭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정말 미쳐버리겠네. 당신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런데? 잘 모시겠다고 했잖아. 서연은 신경질적으로 와인잔을 비워내며 대리석 바닥을 또각또각 걸어 다녔고 그 소리는 진우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습니다. 진우는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 테이블에는 지난밤 잠든 아내 몰래 밤새도록 펼쳐보고 또 보았던 낡은 사진첩이 마치 모든 비극의 원흉처럼 놓여 있었죠. 얼음장 같던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습니다. 그녀가 마시던 와인잔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으며 남편을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셈이야? 그 낡아빠진 사진첩에서 14억 갚을 방법이라도 튀어나온대? 얼굴꼴이 꼭 나라라도 잃은 장수 같네. 아주. 진우가 아내의 말에 테이블 위에 사진첩을 거칠게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한번 똑똑히 봐. 이게 우리 어머니의 실체고 동시에 내가 어떤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왔는지에 대한 증거니까.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 공장 작업복을 입은 앳된 두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친구
혜진 아주머니래. 이분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교사가 될 수 있었던 거래. 그래서 평생을 빚갚는 마음으로 사셨다고. 심지어 내가 헌 옷 입고 다닐 때 민준이 형은 새 교복을 사입혔다는 말도 안 되는 편지까지 있더라고. 이게 정상적인 엄마가 친아들한테 할 짓이라고 생각해? 난 평생을 저 사람의 아들을 위해 희생당하고 살았던 거야. 그의 목소리 끝에는 어머니의 우정을 위해 자신은 늘 뒷전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진우의 눈에는 혜진이 순애를 위해 희생했던 시간은 잊혀진 지 오래였죠. 서연은 그런 남편의 분노를 보고 그가 완벽히 자기 편이 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분노에 기름을 부으며 그것을 더 큰 탐욕의 도구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것 봐, 내 말이 맞지? 시어머니는 당신보다 그 오민준을 더 아꼈던 거야. 평생을 당신 등골 빼서 그 집안 먹여 살린 거라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 변호사랑 짜고 우리한테 빚까지 떠넘겨. 이건 그냥 사기가 아니라 배신이야, 배신. 서연의 눈이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승기를 잡았다는 듯 의기양양하게 외쳤습니다. 잘 됐어. 이건 명백한 사기 증여야. 당장 변호사 선임해서 증여 무효 소송 걸고 그 오민준 모시기 변호사도 사기죄로 콩밥 먹이자고. 감히 누굴 상대로 사기를 쳐? 그 말을 들은 진우의 얼굴은 눈물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자기 혐오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사기? 그래,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몰라. 어머니는 나보다 민준이 형이 먼저였으니까. 평생을 나한테 희생만 강요했으니까. 억울하고 분하다고. 진우의 절규가 텅 빈 거실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스스로를 향해 더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머니 등쳐먹으려고 했잖아. 억울하다고 어머니 재산 뺏으려고 했던 우리가 정당하다는 건가? 당신이나 나나 다 똑같은 괴물이야. 이제 와서 누가 누굴 탓해? 그는 테이블 위의 사진첩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그런 어머니마저 배신하려 했던 자신에 대한 혐오가 그의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는 건지 아니면 내가 평생을 잘못 살아온 건지 이제는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 당신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서연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양 차갑게 쏘아보았습니다. 웃기고 있네. 본인도 같이 한 일이면서.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유일한 흠집을 내려는 남편의 나약한 양심이 그녀는 경멸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죠. 두 사람의 신뢰에 그리고 탐욕으로 뭉쳤던 부부관계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격렬한 다툼 이후 집안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아슬아슬했습니다. 김진우와 이서연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없는 사람처럼 취급했죠. 대화는 사라졌고 눈빛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나를 잘못 건드렸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해줄게. 며칠 후 이서연은 자신이 아는 변호사 중 가장 비싸고 가장 승률이 높다는 법무법인의 문을 열었습니다.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사무실의 거대한 통창 너머로 도시의 풍경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과 유리로 꾸며진 응접실은 서연의 야망처럼 화려하고 냉정했죠. 그녀는 값비싼 명품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맞은편에 앉은 김 변호사를 향해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저희 부부에게 정말 끔찍한 일이 생겼어요. 서연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는 완벽한 비련의 여주인공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노련하게 그녀를 안심시키며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모님.
마음 편히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십시오. 남편 되시는 김진우 씨를 대신해서 오신 거라고요? 네, 저희 남편은 너무 착하고 심성이 여려서 지금 큰 충격으로 몸져 누워 있어요. 그래서 보다 못한 제가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서연이 잠시 말을 멈추고 슬픔을 억누르는 듯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평생을 교직에만 계셨던 아주 순수하고 세상 물정 모르시는 분이세요. 저희 부부는 그런 어머님을 늘 걱정하며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김 변호사가 그녀의 말에 집중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께는 평생을 기생충처럼 빌붙어 살던 친구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그저 어머니의 오랜 동무련이 생각했죠. 서연은 순애와 혜진의 숭고했던 우정을 한순간에 추악한 기생관계로 둔갑시켰습니다. 그 친구분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문제는 그 아들입니다. 저희 어머님 도움으로 유학까지 다녀오고 번듯한 변호사가 되었죠. 바로 오민준 변호사라고 변호사님도 아실지 모르겠네요. 김 변호사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오민준 변호사라면 잘 알죠. 업계에서도 아주 실력 좋기로 유명한 친구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저희 시어머니를 꼬드긴 겁니다. 평생을 저희 시어머니께 받은 은혜를 저희 재산을 통째로 가로채는 것으로 갚으려고 한 거죠. 서연의 목소리가 격앙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최근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몸도 성치 않고 판단력도 흐려진 상태셨죠. 바로 그때를 노려 오민준 변호사가 저희 어머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아파트에 20억 빚이 있다는 사실은 쏙 숨긴 채 아픈 몸을 연기하며 저희 부부에게 증여를 강요했어요. 강요라고요? 네. 저희 남편은 착해 빠져서 아픈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인가 싶어 덜컥 서명을 했고요. 효심을 이용한 거죠. 저희의 착한 마음을 이용해서 20억짜리 아파트가 아니라 14억짜리 빚더미를 떠넘긴 겁니다. 변호사님,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건 명백한 사기 아닌가요?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서연의 이야기 속에 몇 가지 비어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굳이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은 승리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사모님, 말씀을 들어보니 민법상 기망에 의한 증여계약으로 볼 소지가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라는 점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증여 과정에서 채무의 존재를 고의로 숨겼다는 점만 입증하면 승산은 있습니다. 재미있는 싸움이 되겠군요. 김 변호사의 말에 서연은 드디어 연기를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감쪽같이 사라졌고 얼굴에는 차갑고 단단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그냥 증여만 무효로 만들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뱀처럼 낮고 섬뜩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를 기만한 시어머니와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한 오민준, 두 사람 모두 사기죄로 고소해서 감옥에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까지 뜯어낼 수 있는 건 전부 뜯어낼 겁니다. 가능하겠어요? 김 변호사는 서연의 잔인함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얇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런 종류의 의뢰인에게 익숙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사모님. 소송은 돈과 시간의 싸움입니다. 비용만 충분히 준비된다면 저는 사모님을 위해 지옥이라도 만들어드리는 사람입니다. 비용은 걱정 마세요. 성공 보수도 원하시는 만큼 챙겨드리죠. 대신 반드시 이겨주세요. 그들이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비는 모습을 제가 꼭 봐야겠습니다. 서연과 김 변호사는 서로를 마주보며
탐욕으로 가득 찬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법의 이름을 빌린 또 다른 약탈을 예고하는 잔인한 동맹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 외출해서 돌아와 빳빳한 대봉투를 거실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법원에서 온 소장. 그녀는 서류의 앞면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곳에는 선명한 글씨로 사건의 당사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원고 이서연, 피고 박순애, 오민준. 그리고 당신은 이제 내 유일한 증인이고. 진우는 그 글자들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그런 남편에게 다가와 귓가에 뱀처럼 속삭였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법정에서 딴소리하기만 해. 그럼 당신도 어머니랑 오민준이랑 한패였다고 공범으로 엮어버릴 테니까. 그녀가 나지막이 웃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우린 한 배를 탔다고 김진우 씨. 그날 밤 서연은 거실에서 변호사와 통화하며 승리를 확신하는 목소리로 웃고 떠들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증거는 차고 넘쳐요. 명백한 사기죠.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니까요. 아내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진우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그는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방 안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원망과 죄책감이 뒤섞여 그의 마음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그는 괴로운 마음에 서재에 놓인 어머니의 낡은 경대를 무의식적으로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때 묻은 빗과 작은 장신구들 사이에 자물쇠로 잠긴 낡은 오동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진우는 경대 아래쪽에 테이프로 붙여진 작은 열쇠를 발견하고 홀린 듯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묵주와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그의 이름이 적힌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익숙한 글씨체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진우에게. 진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자국인 듯 얼룩진 편지 위로 그녀의 진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진우가 나지막이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야, 이 편지를 네가 언젠가 읽게 된다면 엄마는 아마 내 곁에 없거나 있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일 게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다음 문장을 읽는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먼저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겠구나. 네가 어릴 적 엄마가 민준이 형만 더 챙긴다고 많이 서운했었지. 헌 옷만 입혔던 거, 친구들 앞에서 기죽게 만들었던 거,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엄마는 늘 미안했다. 진우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구나. 그는 눈물로 흐려지는 눈으로 필사적으로 닦아냈습니다. 편지는 어머니의 가장 깊은 비밀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야, 엄마에게는 갚아야 할 목숨 같은 빚이 있었단다. 네가 보고 자란 엄마의 삶은 사실 혜진 이모가 내게 선물해준 두 번째 인생이었어. 그 이모가 아니었다면 세상에 엄마도 그리고 내 아들 너도 없었을 거다. 진우는 그제야 사진첩 속의 희생이 어떤 의미였는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편지의 다음 구절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엄마는 평생을 내 심장을 반으로 쪼개어 사는 심정으로 살았다. 반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 너를 위해 뛰었고 나머지 반은 내 목숨을 구해준 친구와의 약속을 위해 뛰었지. 편지는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너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 아이를 지켜야 하는 마음, 어느 하나도 엄마는 포기할 수가 없었다.
진우의 입에서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마지막 문단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는 너를 단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단다. 이거 하나는 정말 진심이란다. 진우의 손에서 편지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를 향했던 모든 분노와 억울함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죄책감과 슬픔 앞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는 서재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짐승의 울음소리와도 같은 처절한 통곡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가 남겨둔 사랑 앞에서 자신의 탐욕이 얼마나 추악했는지를 깨닫는 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던 아내 서연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그 울음소리 앞에 아득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길고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이 트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모든 운명이 결정될 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으로 된 법정 안은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죠. 원고석에 앉은 이서연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 여유로운 표정이었고 피고석의 휠체어에 앉은 박순애는 그저 담담하게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재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재판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금부터 판결에 앞서 최종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증인 김진우 씨 앞으로 나오십시오. 진우가 방청석에서 일어나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아내와 어머니 그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변호사인 최 변호사가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 김진우 씨 힘드시겠지만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의 어머니 박순애 씨가 20억 원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증여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유도한 것이 맞지요? 진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그의 입술에 쏠렸습니다. 증인? 왜 대답이 없으시죠? 어머니가 걱정되십니까?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지금 증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도입니다. 최 변호사가 그를 부드럽게 압박했습니다. 진우가 마침내 고개를 들어 재판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닙니다.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그의 한마디에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증인? 위증은 중죄입니다. 최 변호사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진우는 아내 서연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의 탐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보, 당신 미쳤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헛소리를 해? 서연이 경악하며 외쳤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신 날 제 아내는 제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가 은행 다녀오는 길에 쓰러지셨으니 그 가방 안에 인감도장이 있을 거라고, 지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그게 사람의 도리입니까? 그가 울부짖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의 병상 앞에서 재산을 계산했습니다. 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된 후에도 제 아내는 이 모든 것을 사기극으로 몰아 소송을 걸었습니다. 진우가 피고석의 어머니를 향해 무너지듯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저희를 속인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탐욕이 어머니를 저 벼랑 끝으로 내몬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저 평생을 지켜온 약속을
저희 같은 자식들로부터 지키고 싶으셨을 뿐입니다. 진우의 처절한 통곡에 법정은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재판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증인의 증언은 이 재판의 향방을 결정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재판장이 잠시 숨을 고르고 판결문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이서연의 청구를 기각한다. 서연의 입에서 비명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장은 그녀를 향해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 박순애의 행위는 기망이 아닌 자식의 그릇된 욕심으로부터 약속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음이 인정된다. 증여계약 및 채무승계 또한 모두 유효함을 선고한다. 재판장의 망치가 힘차게 판결봉을 내리쳤습니다. 땅, 땅, 땅. 재판이 끝나고 법정이 소란스러워지는 순간 서연이 진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녀가 이성을 잃고 그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짝! 이 무능하고 멍청한 인간. 내 인생을 망쳐도 유분수지. 결국 내 엄마 편을 들어. 진우는 뺨을 감싸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억울함이 아닌 깊은 슬픔만이 고여 있었습니다. 20억은커녕 14억 빚더미에 앉게 생겼잖아. 다 너 때문이야. 그깟 낡은 편지 하나에 넘어가서 이 꼴을 만들어. 우리가 잘못한 거야. 당신 탐욕 때문에 시작된 일이라고. 진우의 나지막한 대답에 서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탐욕? 너는 깨끗한 척하지 마. 누구보다 좋아했잖아. 이제 와서 양심 있는 척, 정의로운 척, 역겨워 죽겠네. 그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듯한 이혼 서류를 꺼내 진우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하얀 서류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너 같은 인간이랑은 단 하루도 못 살아. 위자료는 저 빚으로 퉁치는 줄 알아. 평생 그 빚이나 갚으면서 내 엄마랑 오순도순 잘 살아봐. 서연은 마지막까지 악담을 퍼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진우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순간에 아내와 집, 그리고 거액의 빚과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책감만 남았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한때 온 가족의 욕망이 들끓었던 20억짜리 아파트는 결국 법원 경매를 통해 새 주인을 찾아갔죠. 그 경매에 참여한 오민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는 예전의 화려한 가구들을 대부분 덜어내고 순애의 손때 묻은 낡은 가구 몇 개를 다시 들여놓았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그는 낯익은 거실 소파에 앉아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님, 저예요. 네, 오늘은 일찍 들어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저녁은요? 진우 형이 와서 해준다고요? 다행이네요. 그럼 맛있게 드세요. 같은 시간 김진우는 배달 오토바이 위에 앉아 헬멧을 벗고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화려했던 과거와는 정반대의 위치에 서 있었죠. 그때 주문한 음식이 늦었다며 가게 주인이 고객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고,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배달이 조금 늦었죠? 이게 지금 몇 분이나 늦었는지 알아요? 다 식었잖아요. 진우가 오토바이에서 내려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오는 길이 많이 막혔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바로 다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허리 숙인 사과에는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1년 후 가을, 어느 한적한 동네의 작은 빌라. 박순애는 예전보다 훨씬 작지만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 대신 평온한 미소가 자리하고 있었죠. 주말을 맞아 아들 김진우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값비싼 옷을 입고 있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은 지난 1년 중 가장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점심 드셔야죠. 제가 솜씨 좀 부려봤습니다. 진우가 서툰 솜씨로 차린 소박한 밥상을 내왔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죠. 아이고, 우리 아들 다 컸네. 이제야 사람 굿이라는구나. 순애가 농담 섞인 칭찬을 하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진우는 말없이 밥 위로 가장 큰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었습니다. 순애가 아들의 거칠어진 손을 보며 안쓰럽게 물었습니다. 일이 고되지는 않고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게야. 그럼요. 땀 흘리고 먹는 밥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예전엔 이런 맛을 전혀 몰랐어요. 진우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지금은 배달 일을 하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어머니, 이따 오후에 시간 괜찮으세요? 왜? 어디 가려고? 진우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순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이 형한테서 연락 왔어요. 같이 혜진 아주머니 찾아뵈었으면 좋겠다고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그래도 괜찮을까요, 어머니? 그럼 당연히 같이 가야지. 혜진이가 보면 아주 좋아할 게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는 어느 야트막한 언덕의 묘원이었습니다. 윤혜진의 작은 봉분 앞에 순애와 진우 그리고 민준이 나란히 섰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국화꽃을 내려놓고 술을 따르며 잠들어 있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이모님은 제가 잘 모시고 있으니 아무 걱정 마세요. 그가 진우를 돌아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진우 형도요. 이제 다 괜찮아졌어요, 어머니. 그러니 하늘에서 편히 지켜보세요. 순애가 휠체어에 앉아 사진 속 친구의 얼굴을 어루만지듯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나왔다. 우리 민준이 아주 훌륭하게 잘 컸지? 그리고 우리 진우도 이제야 철이 좀 들었어. 네가 하늘에서 도와준 덕분인가 보다. 한참을 망설이던 진우가 마침내 무릎을 꿇고 혜진의 봉분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아주머니, 저 진우예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평생을 저희 어머니와 아주머니께서 쌓아 올린 그 귀한 것들을 제가 전부 망칠 뻔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일어나 말없이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작고 거친 손의 온기 속에서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과 그리고 비로소 얻게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레이션이 진우의 마음을 대변하듯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그가 그토록 탐냈던 20억짜리 아파트는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삶도 곁을 지키던 아내도 모두 떠나갔죠. 하지만 그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가시죠. 진우가 어머니의 휠체어를 부드럽게 돌렸습니다. 순애가 아들의 손등을 따뜻하게 토닥였습니다. 돈이 아닌 사람 사이의 믿음, 재산이 아닌 지켜야 할 약속의 무게, 그것이야말로 어머니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아들인 자신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진정한 유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